도장만 찾으면 끝이야. 내일이면 전현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시어머니가 방 밖에서 내 이름을 욕하며 남편에게 내뱉던 말. 12년 동안 날 며느리라 부르던 그 입으로 나를 빚을 떠안고 버려질 희생양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도장과 인감을 이용해 3억 7천만 원의 빚을 제 이름으로 만들어 두셨고 본인과 남편은 이미 편도 항공권 2장을 준비해 도망칠 계획까지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수첩 첫 장에 적힌 문장. 2025년 11월 며느리에게 모든 채무전가 후 출국.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12년의 결혼 생활은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였다는 거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지는 게 몸에 배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천장의 얼룩을 보며 이불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저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가는 길, 어제 제가 닦아놓은 대리석 바닥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의 와이셔츠가 구겨진 채 걸쳐져 있었어요. 분명 어젯밤에 빨래통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말이죠. 텔레비전 앞에는 시어머니의 양말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고 주전자에 물을 받았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렸어요. 물이 끓는 동안 냉장고를 열어 된장찌개 재료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국이 없으면 밥을 드시지 않거든요.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사실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는 게 맞겠네요. 남편은 상냥했고 시어머니도 처음엔 다정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왔네. 이제 우리 식구가 됐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정말 이 집이 제 보금자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고 남편은 점점 더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제가 뭘 해도 부족하다는 듯한 시선들. 저는 더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생각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빨래와 설거지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두부를 썰고 호박을 얇게 저미고 파를 송송 썰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도마 위에서 제가 썬 파가 몇 다발일까요? 끓인 국이 몇 냄비일까요?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똑, 똑똑. 시어머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5시 40분. 평소보다 20분이나 일찍 일어나신 겁니다. 저는 재빨리 찌개 냄비를 불에 올리고 밥솥 버튼을 눌렀어요. 아침 아직 안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채로 돌아봤어요. 잠옷 차림의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서 계셨습니다. 지금 끓이고 있어요, 어머니. 어휴,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서 뭘 이렇게 굶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날카로운 말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으셨어요. 리모컨을 찾으시는 손놀림이 짜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불 앞으로 돌아와 찌개를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 김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흐릿하게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곧 남편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은 어머니 옆에 섰어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며느리 좀 잘 타일러. 아침도 제때 못 차리고. 남편이 부엌 쪽을 힐끗 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제게 다가오는 대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엄마 예민하니까 신경 좀 써줘. 응?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국자를 든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밥그릇에 밥을 담고 찌개를 예쁘게 퍼담고 반찬들을 정갈하게 배치했어요. 김치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깍두기로, 나물은 어제 저녁에 무쳐둔 시금치나물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제가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상을 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국이 너무 짜. 아직 드셔보지도 않으셨는데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에 앉으셔서 밥을 몇 숟가락 드시더니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셨습니다. 흰색 봉지에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드신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 편찮으세요? 넌 상관없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하시며 약을 입에 털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단숨에 들이키셨어요. 밥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시려던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저는 그릇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시간이 얼마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방문을 닫으신 뒤였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어머니의 방문을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피어올랐습니다. 불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의심이었을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은 묵묵히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어쨌든 먹어야 했습니다. 여보. 응?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남편의 수저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영양제 같은 거.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주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저는 그 평범함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유리창 너머의 세상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빨래를 널다가 우편함에 우편물이 꽂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황색 봉투 몇 개가 우편함 밖으로 삐죽 나와 있었어요. 저는 우편물을 꺼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거기 뭐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오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어요. 내가 받을 테니까 내일이나 해.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우편물을 낚아채듯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꼭 안으신 채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게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왜 우편물을 그렇게까지 감추시는 걸까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시어머니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황급히 우편물을 감추시던 모습, 약을 드시던 모습,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마이너스. 며칠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아침마다 약을 드시는 모습, 우편물이 오면 제일 먼저 달려나가시는 모습, 그리고 방문을 꼭꼭 잠그고 전화 통화를 하시는 소리. 저는 점점 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야근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저녁을 드시고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시어머니 방문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반갑게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저녁 드셨어요? 응, 먹고 왔어. 남편이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을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는 동작이 어딘가 급했어요. 씻고 올게. 남편이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벗어놓은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옷걸이에 걸려고 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흰색 종이가 반으로 접혀 있었어요. 무심코 펼쳤는데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재산보호계약서,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채무 책임자 김은정.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가요? 채무 책임자가 무슨 뜻인가요? 저는 아무 계약도 한 적이 없는데요. 종이를 들고 있는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서류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더니 눈을 피했어요. 어디서 났어? 그게 주머니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제 이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거 그냥 보험이야.
보험이요? 무슨 보험에 채무 책임자가 나와요? 엄마가 해둔 거야. 나중에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남편의 대답이 얼버무리는 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무슨 일을 대비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제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갔어요.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니까. 그리고는 그 서류를 재킷 안주머니에 구겨 넣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별거 아니라고요? 제 이름이 적힌 서류인데 별거 아니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골아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그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채무 책임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남편의 재킷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없었어요. 이미 어딘가에 감춰둔 게 분명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평소보다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내일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시어머니는 냉랭하게 대답하시고는 통장 뭉치를 들고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통장을 들고 나가시는 걸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디 가세요? 은행. 넌 집안일이나 해.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가방을 꼭 안으신 채 서둘러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상했어요.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 둘러보려고요. 뭔가 실마리라도 찾고 싶었어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특유의 화장품 냄새가 났어요.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봤어요. 옷들 사이에 낡은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가방을 꺼냈어요.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지, 약 처방전,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 저는 숨을 죽이고 그것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진료 기록지에는 경도 인지장애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걸 숨기신 걸까요?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매달 수백만 원씩. 어디로 가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계좌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예요. 저는 황급히 서류들을 가방에 다시 집어넣고 옷장을 닫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시어머니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거기서 뭐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청소하려고 들어갔어요. 내 방은 내가 청소해. 들어오지 마.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듯 지나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돈이 어딘가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그 서류.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다음 주에 은행 같이 가자. 저는 수저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왜요? 통장 정리 좀 해야 해서. 내 도장 필요해. 제 도장이요? 왜 시어머니 통장에 제 도장이 필요한 거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명의로 좀 만들어야 할 게 있어서 시어머니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명의로요? 무엇을요? 어머니, 그게 무슨... 됐고,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비워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명예 도용, 채무 책임자, 재산 보호 계약. 검색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글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명의로 빚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 글을 클릭했습니다. 댓글들을 읽는데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혹시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한 걸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화요일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행에 가자고 하셨지만 저는 계속 핑계를 댔어요. 감기 기운이 있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요일까지는 꼭 가야 해. 기한이 있다고. 기한이요? 무슨 기한 말씀이신가요? 저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알아보기로요.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 전에 혼자서 먼저 은행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와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저는 집을 나섰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가시는 은행 지점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있으세요? 저는 신분증을 건넸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고객님, 저희 은행의 명의로 된 계좌가 3개 있으시네요. 3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은행에 계좌를 만든 적이 없거든요. 언제 만든 건가요? 2개는 작년에, 하나는 올해 초에 개설되셨네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날 리가 없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요. 혹시 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직원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첫 번째 계좌는 마이너스 2천만 원, 두 번째 계좌는 마이너스 3,500만 원, 세 번째 계좌는 마이너스 4천만 원이시고요. 그리고 대출이 4건 더 있으시네요. 네, 4건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1억 2천만 원, 7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 합계하시면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3억 7,500만 원 정도 되시겠네요. 3억 7,500만 원. 그 숫자가 귓가에서 울렸어요.
저는 의자를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언제? 기록상으로는 모두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도 있고 인감날인도 되어 있어요. 인감이요? 저는 인감 증명서를 뗀 적도 없는데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어요.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 이건 명예 도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명예 도용 3억 7,500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직원이 얼른 물을 가져다 줬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3억이 넘는 빚이 제 명의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12년 동안요. 누가 한 걸까요? 알 것 같았어요. 사실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으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저를 보시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신고하면 시어머니가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왜 제가 그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12년 동안이나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아니, 고픈지 아닌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쿵쿵쿵.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아, 문 열어. 밥상 다 차려놨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야, 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감히 문을 잠가. 당장 안 열어. 공짜로요? 12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뭘 했는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시중 들었는데요. 문 안 열면 부숴버릴 거야. 시어머니가 발로 문을 찼습니다. 쿵쿵 소리가 울렸어요.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서 이래. 내가 너무 곱게만 대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똑똑. 이번엔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은정아, 뭐가 문제야? 왜 이래? 엄마가 화나셨잖아.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뭐? 은정아,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가주세요. 은정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가족이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라고요? 문 안 열면 진짜 부술 거야. 엄마가 화나셨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3억 7,500만 원. 그 돈을 제가 어떻게 갚나요?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지막하게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치챈 것 같은데요, 엄마.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은행 갔다 온 것 같던데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휴, 이제 곧 끝나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며칠 안에 마지막 서류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 그것만 하면 모든 빚이 완전히 전현 명의로 넘어가. 우린 손 털면 돼. 전현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부르고 계셨어요. 그래도 불쌍하긴 해요, 엄마. 은정이가 12년 동안.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그래도 이 집에서 밥 먹고 잤잖아.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우리가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닐 때 누가 도와줬어? 아무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야지. 전현 하나 희생시키면 우리 둘 다 사는 거야. 근데 은정이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해요? 못해. 이미 서류는 다 완벽하게 만들어놨어. 서명, 인감 다 있고 전현이 직접 했다고 증명할 수 있어. 우리가 증인이잖아. 그래도는 무슨, 넌 원래 이래서 안 돼. 지금, 그깟 동정심 때문에 우리가 감옥 가고 싶어. 사기죄로 기소되면 최소 5년이야, 5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어요. 내일 은정이 도장 찾아서 마지막 서류에 찍어. 그럼 끝이야. 어떻게 찾아요? 방 뒤지면 되지. 내일 저녁 나간 사이에 방 다 뒤져. 도장만 찾으면 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들은 12년 동안 계획한 겁니다. 처음부터요. 결혼도 다정했던 말들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저는 그저 그들의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모두 집을 비운 오후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옷장 속, 서랍장 속, 침대 밑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어요. 낡은 금속 열쇠였습니다. 열쇠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창고 301. 창고요? 무슨 창고일까요? 저는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동네에 창고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거기에 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창고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3층으로 올라가니 301호가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고 돌렸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전등 스위치를 찾아 눌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어요. 작은 창고 안에는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들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대출 계약서, 남편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어요. 1,000만 원, 2천만 원, 500만 원. 여러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다음 박스를 열었어요. 고소장이 나왔습니다.
사기 혐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피고인은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박스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박스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서류들, 통장 개설 신청서, 대출 신청서, 보증인 계약서,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서명도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서명이 아니었어요. 비슷하게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아니, 잠깐. 저는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서명이 너무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이 났어요.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집안일 하느라 바쁠 테니 은행 일은 자기가 대신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 도장과 신분증을 맡긴 적이 있었어요. 며칠만 빌려달라고 하셨죠. 그때였구나. 그때 이미 시작된 거였어요. 제 도장으로, 제 인감으로, 제 명의로 수백 장의 서류를 만들어 둔 겁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채무인수 계약서 마이너스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은 김은정에게 있음을 확인함.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메모. 2025년 11월까지 완료. 그 이후 모든 법적 책임은 며느리에게 전가됨. 올해가 2025년이에요. 11월이면 이번 달이잖아요. 저는 다음 박스를 열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박스 테이프를 뜯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충격적인 서류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명의의 빚을 제 명의로 전환하는 서류. 그들의 빚이 모두 제 빚으로 바뀌는 과정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출국 준비 서류. 여권 사본. 항공권 예약 확인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것이었어요. 목적지는 동남아시아. 출국 예정일은 11월 25일.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모든 빚을 떠넘기고 도망갈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동안 그들은 이걸 준비했어요. 저를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결혼도 사랑도 가족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 그들은 사라지고 저는 3억 7,500만 원의 빚더미에 홀로 남겨질 거였어요. 채권자들이 찾아올 거예요. 법원 고지서가 날아올 거고요. 급여가 압류될 거고 재산이 압류될 거고 신용불량자가 될 거예요.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어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디야? 빨리 집에 와. 엄마가 찾으신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찾으신다고요? 도장을 찾으려고 하시겠죠. 저는 창고 안의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수백 장을 찍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들, 채무인수계약서, 출국 서류, 대출 문서 원본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 모든 걸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요. 마지막으로 박스 맨 아래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2013년 3월 마이너스 은정이와 결혼. 깨끗한 명예 확보 완료. 2014년 8월 마이너스 첫 번째 통장 개설 성공.
본인 모름. 2016년 2월 마이너스 대출 3천만 원. 서류 완벽. 의심 없음. 2019년 5월 마이너스 추가 대출 8천만 원. 순조로움. 2023년 9월 마이너스 최종 단계 시작. 내년 말까지 모든 빚 전환 목표. 2025년 11월 마이너스 출국 준비.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 전가 후 떠남. 수첩을 읽는 동안 온몸이 떨렸어요. 12년간의 계획이 여기 다 적혀 있었습니다. 매년 매달 제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착착 계획을 진행했어요. 저는 그 수첩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가서 남편의 서류 가방을 뒤졌어요. 혹시 또 다른 서류가 있을까 싶어서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항공권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름. 출국일은 11월 25일. 편도 항공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그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 항공권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방에 넣어뒀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12년을 함께 잔 남자. 제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저를 속였어요. 이 침대도, 이 방도, 이 집도 모두 저를 가두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을 때 밥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일찍 나가야 하니까요. 그래, 잘했어. 밥 먹고 바로 나가자.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가방을 챙기러 가셨을 때 저도 제 가방을 챙겼어요. 그 안에는 어제 창고에서 가져온 모든 증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아, 가자. 시어머니가 저를 재촉하셨어요. 저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 차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 그냥 같이 가면 되지. 제가 병원도 가야 해서요. 은행 일 끝나면 바로 병원 갈게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셨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은행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이번엔 남편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연속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어요. 어디야? 당장 은행으로 와. 은정아, 장난하는 거야. 이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문자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를 멈추지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상담원이 저를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김은정 씨시죠? 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제 전화 주신 분 맞죠? 3억 7,500만 원 명의 도용건. 증거 자료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창고에서 가져온 모든 서류, 사진으로 찍은 수백 장의 자료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수첩까지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참 후 변호사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은정 씨, 이건 단순한 명의 도용이 아닙니다. 네, 이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죄입니다. 게다가 사문서 위조, 인감 위조, 횡령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변호사님이 시어머니의 수첩을 들어보이셨어요. 이 수첩 보세요. 12년간의 범죄 계획이 날짜별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럼 제가 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분이 형사처벌을 받으실 겁니다.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출국 항공권까지 있네요. 증거 인멸하고 도주하려고 했던 거군요. 이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당장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 신청을 해야 해요. 일주일 후에 출국한다고 하셨죠? 네. 그 전에 막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김은정 씨, 용기 내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말씀을 잊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제 인생은 끝났을 거라는 것을요. 고소장 작성하고 경찰서 갈 준비하세요. 오늘 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사기, 사문서 위조, 인감 위조, 명예 도용, 모든 증거와 함께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조직적이네요. 바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출국 금지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제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게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요.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어디 있어? 당장 와. 은정아, 장난 그만해. 내가 뭘 하든 소용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마지막 문자는 시어머니 것이었어요. 너 이러면 후회할 줄 알아.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후회는 누가 하게 될까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근처 호텔을 예약해 주셨어요.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셨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뭘 할지 모르니까요. 호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었습니다. 문자는 100개가 넘었어요. 남편의 문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해라는 말, 실수였다는 변명, 12년을 함께 살았으니 용서해달라는 애원. 저는 더 이상 읽지 않았어요. 3억 7,500만 원의 빚이 실수일 리 없었고 12년간의 계획이 오해일 리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문자는 협박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장 집에 오라는 명령, 감히 경찰에 신고했냐는 분노,
저도 공범이니 같이 망할 거라는 저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찍은 도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그들이 위조한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출국 금지가 어젯밤에 바로 처리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우리 집에 간다고요. 저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안 가는 게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아침 같았어요. 지금쯤 경찰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겠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그날 오후 변호사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추가 증거가 더 나왔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다른 사람들 명의로 만든 대출 서류들이 나왔다고요. 저만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친척들, 지인들까지 그들은 이미 여러 사람을 속였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증거가 명백하니 곧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우연히 경제뉴스에서 명예도용 사기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최근 가족 간 명예도용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만 겪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싸우고 있겠죠. 다음 날 아침 변호사님이 호텔로 오셨습니다. 오늘 시어머니와 남편이 경찰 조사받는데 저도 진술하러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같이 가신다고,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조사는 금방 끝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저 앞쪽에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남편도 함께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12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감히 이러냐고요. 경찰관이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12년 동안 일했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시중 들었다고, 그게 공짜로 밥 먹은 거냐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3억 7,500만 원을 만든 것도 은혜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들도 살아야 했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희생시킨 거냐고, 일주일 후에 출국해서 도망갈 거였잖냐고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경찰관이 조사실로 안내했고 저는 다른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사님 앞에서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던 일들,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 창고에서 발견한 서류들, 12년간의 계획이 적힌 수첩까지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증거가 정말 확실하다고, 이 정도면 기소는 무조건 될 거라고 하셨어요. 형량은 최소 5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사기죄, 사문서 위조, 인감 위조를 합치면요. 계획적이고 금액도 크니까요. 그리고 제가 진 빚은 전부 무효 처리될 거라고요. 명의 도용이 명백하니까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3억 7,500만 원의 빚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진술이 끝나고 조사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엄마 때문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말했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라고, 12년 동안 저를 속이기로 선택한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이는 없다고,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와 변호사님과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수고했다고,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하셨어요. 이제 검찰에서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될 거라고, 증거가 명백하니까 유죄 판결은 확실하다고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을 되찾는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제발 고소 취하해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빈다고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이제 와서 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어요. 며칠 후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소 결정이 났다고요. 시어머니는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되고 남편도 공범으로 기소됐대요. 재판은 다음 달 중순에 첫 공판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어머니가 구속됐다고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위험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대요. 남편은 일단 불구속 상태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12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비록 저를 이용했지만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저를 괴롭힐 수 없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시작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2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저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되고 싶었어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서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필요한 일이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12년 동안 보지 못했던 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쳐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단단해 보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있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어요. 변호사님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며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 피고인석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교도관과 함께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온 거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어쩌면 후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시선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변호인석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시고 검사님이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인감 위조죄, 명예도용. 죄목이 나열될 때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피고인들이 12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며느리의 명의를 도용했다고요. 총 피해 금액은 3억 7,5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피고인들은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고 출국하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의뢰인은 며느리를 위한 거였다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고,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님은 증거 서류를 제출했어요. 시어머니의 수첩, 출국 항공권, 12년간의 계획이 적힌 모든 기록들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검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냐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시어머니의 약, 우편물을 감추시던 모습, 그리고 남편의 재킷에서 떨어진 서류에 대해서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한 것들도 이야기했어요. 3억 7,500만 원의 빚, 제 이름으로 된 수십 장의 서류, 출국 계획, 그리고 시어머니의 수첩까지요. 말하는 동안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어요. 혹시 동의한 적은 없냐고, 도장을 빌려준 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은행 일을 대신해 주겠다며 도장과 신분증을 빌려갔다고요. 며칠만 쓰겠다고 하셨다고요. 하지만 그게 이런 용도로 쓰일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증언이 끝났어요.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다음은 시어머니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한다고요. 은정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도 서류를 위조한 것도 모두 사실이라고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이 빚에 쩌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채권자들이 찾아오고 고소당하고 도망 다니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깨끗한 명의가 필요했다고, 은정이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판사님이 물으셨어요. 피해자의 동의는 받았냐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부할까봐 몰래 했다고요. 그럼 이건 명백한 범죄라는 걸 알고 있었냐고 판사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떨어뜨렸습니다. 남편도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님이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자기도 엄마를 말렸다고, 하지만 엄마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자기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검사님이 반박했어요. 피고인 남편은
출국 항공권을 예약했고 창고에 있는 서류들을 직접 관리했다고요. 단순히 엄마를 따른 게 아니라 공범으로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저에게는 아무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님이 최후 진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은정이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욕심이 과했다고, 12년 동안 고생한 은정이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용서를 구한다고 하지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어요.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은정이를 사랑했다고, 진짜였다고요. 하지만 엄마와 빚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12년을 함께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봤습니다. 말했어요. 12년 동안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다고요.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다고요.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남편이 편하도록 살았다고요.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다고요. 단지 이용할 수 있는 도구였을 뿐이라고요. 제 명의와 인감을 써서 빚을 만들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도망갈 대상이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어요. 용서는 할 수 없다고요.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건 감옥에서 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겠다고, 더 이상 누구의 그늘이 아닌 제 자신으로 살겠다고 말했어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셨지만 몇 분간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판사님이 선고 날짜를 정하셨습니다. 2주 후였어요. 그때까지 양측은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님이 손을 잡아주셨어요. 정말 잘했다고, 훌륭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선고 공판 날이 왔어요. 저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무슨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피고인 시어머니,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인감 위조죄로 징역 7년. 피고인 남편, 사기 방조죄, 공동범행으로 징역 5년. 그리고 피해자 김은정의 모든 채무는 무효 처리.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7년, 72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겁니다.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물을 받아줄 이유가 없었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끝났다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며느리라고 시어머니한테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포기했다고, 제가 용기 내준 덕분에 희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늦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싸움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세상에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이 모든 고통에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제가 이사 온 작은 마을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원룸 창밖으로 벚꽃나무가 보였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케이크를 진열합니다. 일은 힘들지만 좋았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카페 사장님은 60대 할머니셨어요. 처음 면접 볼 때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판받았던 일, 12년간 당했던 일들을요. 사장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의 은정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울었어요. 오랜만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카페 문을 열었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커피 머신을 켜고 빵을 데우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새벽에 일하는 건 여전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아버지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 나오시는 길에 들르셨죠. 은정 씨, 오늘도 활기차 보이네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그럼요. 은정 씨가 내려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 그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저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 좋았어요. 원두가 갈리는 소리,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향기, 우유 거품을 만드는 작은 의식들. 이 모든 게 제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카페에 손님이 가득 찼어요.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케이크를 포장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바쁨은 저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채워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장님이 김치찌개를 끓여오셨습니다. 함께 앉아 밥을 먹었어요.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요즘 어떠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좋다고요.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제 손을 톡톡 두드리셨어요. 다행이라고,
은정이가 웃는 모습이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웃을 때도 슬퍼 보였는데 이제는 진짜 웃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 저는 진짜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이 줄었어요. 저는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낯선 젊은 여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그분은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은정 씨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법원에서 제 재판을 방청했다고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자기도 시어머니를 고소했다고 이번 달에 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은정 씨 덕분에 살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다고 힘내시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분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싸운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벚꽃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어요. 집에 가서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함이 편안했어요. 원룸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제가 고른 커튼, 제가 산 침대, 제가 꾸민 책장, 모든 게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 차를 한 잔 내렸습니다. 캐모마일 차였어요. 달콤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변호사님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위자료가 입금됐다고요. 5천만 원이었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잃은 12년을 돌려받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되찾았으니까요. 자유, 존엄성, 그리고 저 자신을요. 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어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남편은요? 그도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요즘 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썼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카페에서 손님들을 만났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었고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 저녁에는 벚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며 집에 걸어왔다. 행복했다.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그었어요. 행복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얼룩도 없는 깨끗한 천장이었어요. 이 집에는 나쁜 기억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을 거예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12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며느리로, 아내로, 희생양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저는 김은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온전히 저 자신으로요. 그리고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알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날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집이 아닌 제 자신의 집에서요.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잠시 멈추고 이 영상을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보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 계신 곳, 지금의 감정,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한 줄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